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도 정치의 전개와 농민 봉기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단원 대목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 지금 그 6단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6단원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제목이 조선사회 변동이에요. 조선사회 변동, 이거 중단원 제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좀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 실학자의 개혁론과 실학의 이의, 그리고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도 정치의 전개와 농민 봉기를 배우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이제 붕당 정치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해서 상대를 죽여 내가 사는 그런 정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정조 이후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삼정에 물란든 것 같은 가혹한 취체제 같은 것들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게 된 그 내용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음, 자, 세도 정치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어, 어원을 살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도라는 말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도정치다라고 조광조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 말을 쓰셨지만 이게 변질이 됩니다. 붕당정치가 변질이 되면서 외척 가문이 그러니까 이제 왕의 처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형세, 권세를 다 가지게 가게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등장을 한 게 바로 요 세도정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쓰신 세도정치는 이 형세세자를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도 정치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느냐 정리를 해보시면 배경에는 먼저 붕당 정치의 변질이 있죠. 그러니까 붕당 정치에서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존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조가 이제 탕평책으로 어떻게든 그 균형을 맞춰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조 하면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그래서 등장부터 사실 심상치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살해 위협을 이제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굉장히 목숨을 부셨던 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초계문신제라든가 뭐 규장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왕권 강화에 굉장히 힘쓰셨던 왕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정조 부분은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장각과 탕평책, 장용영, 초계문신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든 그 왕권 강화의 상징이었던 이 정조가 급 죽게 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야 됐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 이 정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자, 이 카리스마를 가진 능력자 왕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게 돼버립니다. 그의 아들인 순조가 등장을 했는데 순조는 너무 어렸습니다. 순조는 너무 어렸었고요. 그래서 그 순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조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김조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조선한테 당신의 딸을 이제 결혼을 시키자라고 해서 순조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조순의 딸과 결혼을 한 이 김씨가 이게 바로 아이 안동 김씨예요. 그래서 이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왕의 이제 처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장인인 그 김조순 일가가 이제 힘을 이제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안동 김씨 세력을 이제 김조순이 그 비변사와 같은 그런 주요 국가기관에다가 막 넣습니다. 전국을 주도하게끔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왕의 외척 세력이 이제 전국을 주도했던 순조, 헌종입니다. 이거 오타예요, 오타. 헌종,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요 시기를 우리는 왕의 외척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던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막 이제 이름들 다 외우는 건 사실 어렵고요. 다 저도 못 외워요. 그냥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시기 동안 3대 한 60여 년간 있었던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들의 왕권은 굉장히 약했고요. 그 안동김 씨와 풍양주 씨 등 외척 세력이 비변사 같은 주요 요직을 주요 관직들을 이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먼저 권력 구조를 보면 고위 관리를의 이제 정치 독점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안동김 씨와 이제 풍양조 씨들이 정치 권력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때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비변사를 이제 장악해버리게 되면서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고 하급 관리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치적 자율성이 하급 관리들한테 굉장히 많이 상실이 됐고요. 오로지 그냥 실무적 기능, 그러니까 자신의 보신, 그러니까 몸만 좀 안전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더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급 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실무적으로 백성들과 가장 많이 이제 접촉했던 이들의 역할이 약해지다 보니까 패단도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경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경의 문란에서 과거제가 문란했다라고 해서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줄을 대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 모든 특권을 누렸던 그 몇몇 가문이 있던 이 안동김씨, 풍양주씨 같은 이런 이 몇몇 과목들은 외척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과 이제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고위관직도 차지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혈연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지고 이러면서 이들이 정치에 자율성은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이들이 정치 권력을 막 행사를 하면서 왕의 주변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를 막 주물럭주물럭 했던 겁니다. 과거제 당연히 문란해졌죠. 그래서 심지어서는 세도 가문 얘는 어느 정도로 써갔냐면요. 시험 문제를 빼내서 알려줘요. 그리고 막 대리 시험도 보게 해줘요. 엄청난 부장이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특정 과문, 그러니까 이런 과문들과 연계되거나 혹은 이들한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제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이 이게 관직을 매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직의 매매라고 써놨는데 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재물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당시 뭐 그 직마다 막 그 금액이 정해졌대요. 막 수령직은 대체로 2만 양에서 3만 양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수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그 지방 수령들은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다시 농민들을 또 착취하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항목을 거두어 가지고 농민들을 막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다 피가 빨리는 건 결국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의 고통이 점점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권기는 이 조선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실학이 등장을 하고 서민들의 의식도 성장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전혀 이 새로운 조선 사회에 대해서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도 못했고 새로운 발전 방향, 즉 비전도 제시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근데 이 발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여러 개 충들을 아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음. 자 이제 농민 봉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세도 정치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탐관오리가 횡포하고 농민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면서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고단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01쪽에 홍경래의 난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보시기 전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농민 봉기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요. 농민들이 왜 봉기를 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했어요. 신문제가 서서히 해체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양란 이후로.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글도 배우고 사회에 대한 좀 비판의식도 키우면서 사회의식과 저항의식이 동시에 이제 싹 텄던 거예요. 물론 사회의식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저항의식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결국 우리가 양난을 겪다 보니까 윗사람들을 믿을 게 아니고 우리끼리 진짜 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향촌 공동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향촌 공동체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법 배웠잖아요. 이양법이 보급이 되니까 그 모내기와 김매기를 공동으로 수행할 때 그 노동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동 노동 조직 이제 두레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농업협동조합, 농협같이.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해서 농사를 짓거나 길쌈을 하는 공동 노동 조직을 두레라고 하는데 뭐 오늘 우리 집에 가면 내일은 너네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하면요 친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번에 온 수령이 어떻다던데? 쓰레기래. 걔가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세금을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같이 흉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 근데 이번에 어딘가에서 한번 뒤집어 엎자는데?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문도 나고 그리고 이 조직을 좀 조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아래에서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런데 농민들은 이렇게 향촌에서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도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탐관오리들이요 수탈을 중단하세요. 너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데 크게 이제 소극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으로 나눠요. 뭐 소극적 저항은 뭐냐면 자 탐관오리티 수탈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직접 얘기도 하고 정부야 너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괴해서 막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 글을 써놓는 거 있잖아요. 막 방 붙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적극적인 저항으로는 변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세금 납부하라 그러면 내가 왜?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면서 세금 납부 거부하는 투쟁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인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난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우는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인데 저희 뭐 영상 링크 걸어놓은 거 보셨죠? 1811년에 평안도 북부 지역에서 홍경래와 우군칙 이 둘이 이제 주도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사진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묘적이었는데 평안도 지역, 평안도 지역이에요. 홍경래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 지역 사람이라 떨어진 거야. 특정 가문이랑 연계도 아니고 우리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 차별하고 있어. 그래서 탐관오리의 착취도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 서북,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대한민국을 서북쪽 지역에 있는 이 서북인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정치적 차별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계층을 보면 상인, 향리, 무사, 농민층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many people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층이 참여했다라는 걸 보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다복동이 홍경래 군의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산을 개발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광산에서 이제 사람 개발을 하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일합시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막 모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막 이렇게 점령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세력을 이렇게 막 이제 넓히게 되고요. 그리고 점령한 마을들이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그 기세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광군은 광군이죠. 광군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서 정중성에서 이제 광군에 패하면서 뭐 아무튼 이 홍경래의 나는 결국은 이제 패배하고 마는데 근데 그래서 아까 광산 얘기하다가 좀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도 농민이나 광산 노동자, 뭐 상인, 향리, 무사, 농민층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그래서 그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진압이 되니까 난이에요. 사실 이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홍경래 혁명이라고 했겠죠. 어쨌든 역사는 뭐 결과론적으로 그 뒤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겠지만 어 어쨌든 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 탄간오리의 착취와 서부인에 대한 정치적 차별 때문에 일어났고 9개업을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지만 정주성에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거 역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농민들이 이때 각성을 하게 돼요. 뭐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정복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막 이기거든요. 이북에 9개업 점령할 정도로. 그래서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서 이게 임술년이 1862년이에요. 그래서 그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고통받던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착취와 부당한 삼정의 착취에 맞서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삼정의 문란 이거 작년에 시험에도 냈는데 삼정은 크게 전정, 군정, 환정 혹은 뭐 환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세인 전정 그리고 양인 남자가 내는 그 군포 군대 그리고 이제 세금처럼 되어버린 게 좀 환국인데 환국은 사실 이제 환자가 이제 돌아갈 환자예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런 건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문란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군역이랑 황곡의 패단이 가장 심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군역은 16세부터 60세 그때 당시는 그래서 양인들이 군역을 내는 대신해서 군역 그러니까 군대 간 걸 대신해서 군포를 냈었는데요. 요거를 낼 때 그러니까 뭐 갓 태어난 우리 아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그 죽은 사람한테 먹이니까 그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그 옆집한테 그 도망한 자의 이웃이나 친척한테도 막 군포를 부과해버려요. 쓰레기죠 완전. 그다음에 이제 황곡은 뭐냐면 춘대추납이라고 들어봤죠. 봄에 쌀을 받아다가 가을에 이자로 한 10분의 1 정도 이제 덧붙여서 갚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게 봄에 빌려줄 때 완전 쓰레기같이 빌려주는 거예요. 막 모래, 겨 같은 것들 한 반 이상 섞어버린 쌀을 빌려줬다가 가을에는 또 온전하게 쌀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되게 엄청 도둑놈 심보들을 막 발휘를 했던 거예요. 이 탐관오리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막 봄에 빌려준 적도 없는데 가을에 무조건 이자로 막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곡식 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삼정의 문란이 정말 너무 가혹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혹해서 농민들이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야 굶어 죽으나 이제 개겨서 죽으나 어차피 똑같이 죽으니까 이제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해서 맨 처음 일어났던 게 진주 농민봉기입니다. 근데 경상도 진주 아시죠? 그래서 경상 504 백낙신이라고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맞서 가지고 그 몰락한 양반 유계춘 중심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진주에서 처음 일어난 이후에 이게 그 삼남지방이라고 해서 전라도랑 충청도까지 이제 같이 그래서 그 70여 군현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인데요. 요거. 뭐 제주에서도 있었고 진주 농민분교 있었고 여기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제 충청도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봉기적이 어마어마했죠. 그만큼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좀 막아보려고 관리들을 막 곳곳에 파견하고 민심 진정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좀 강한 좀 방법으로 군사력 동원해서 진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는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뭐 거의 삼정이정청이라고 교과서에 소개가 되는데 사실 철종이 요걸 삼정이정청이라 그래 가지고 삼정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대책을 강구하려고는 했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고요. 크게 성과도 못 거뒀습니다. 자, 그럼 이 임술농민 봉기의 의의는 뭐냐면 세도 정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예전에는 농민은 밟으면 밟혀야 되는 존재였지만 농민은 이제는 야 우리도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던 겁니다. 농민 자격운동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홍경래의 난 아까 최초의 대규모 항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 이들에 대한 서북 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그리고 탐관오리의 수탈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임술년 1862년에 임술년에 일어났던 농민분기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 탐관오리의 착취, 함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고 진주에서 진주농민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다. 해서 삼정이정청이라고 해가지고 삼정의 문란을 교정하려고 좀 철종이 노력을 하셨지만 역시 개혁이 실패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정신 못 차리지 못한 조선이 계속 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원에서 있는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역사투에서 이어서 계속 근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